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기 대선 여파로 인수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국정 설계를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TK 3선 송원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전히 친윤계가 원내 주도권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월간 정치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과제와 국민의힘 쇄신 문제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3주차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석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초반인데 첫 출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것에 비하자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좀 높아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언론과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또 임기 중에 계속 그렇게 유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재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도 미룰 기간이 있다 이렇게 야당도 좀 박수를 쳐주는 기간이고 또 새로 지금 출발한 입장에서는 또 승리의 기분도 좀 만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이제 정책을 내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일단은 희망찰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애초에 이 정권은 또 계엄령 사태 그리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그런 엄중한 시기를 겪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위기감이 국가적 위기감이 좀 벗어났다 하는 그런 안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솔직히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실용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에서 주장하던 것을 섞어놨기 때문에 일단 출발은 좋다. 연착륙을 좀 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됩니다. 네, 우리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호환 점수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재일 실장님, TK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TK 대구 경북은 전통적인 정치 성향이 아직도 확실히 굳어져 있다. 이게 좀 깊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지난 한 해방 이후 60여 년, 80년 이상 걸어온 길에서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던 세력인데 이 세력의 국가 운영 방향이 옳았다 하는 것을 대구 시민, 경북도민은 최소한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지금 우리 김영건 전 의원님이 속하신 그 민주당의 경우에 1997년 그러니까 DJ 김대중 정권이 출범할 당시에부터 조금씩 미묘하지만 민주당 쪽의 어떤 TK의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가 한 7, 8%에서 그 선거가 아마 10% 전으로 조금 올랐을 겁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 21%, 24%, 25% 안동 같은 경우는 한 30% 이재명 후보가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극소수의 그 지지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또 4명 중에 1명꼴로 거의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TK에서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한편으로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새 정권이 TK를 자신들의 어느 정도 지지해준 국민의 일원으로 보고 정책을 좀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영건 전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운한 면이 있죠. 저희가 그 계엄과 내란에 이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TK의 주민들도 보다 엄격하게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심판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대구에서는 22%, 경북에서는 25%, 30% 가까운 득표를 사실 하고 싶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권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때는 대구가 75%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는 67%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올라간 거는 조금밖에 못 올라갔지만 여권 후보의 지지율은 꽤나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TK 민심 내에서도 그 김문수 후보를 찍지 못하는 층이 상당히 꽤 늘어났다. 그래서 TK 민심 안에서도 보수 정부가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우리가 과연 지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고민하는 층이 상당히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선거 막판에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견제 심리가 상당히 작동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 이번 대선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정당이 얻었다고 하는 교훈 혹은 어떤 과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의힘으로 보면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TK만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전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상황이 좀 지나면서 이게 젊은 층이나 이런 쪽의 지역에서 또 올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이 한때 이준석 전 대표를 출당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미지가 아마 계엄 사태라는까지도 좀 시발에 단초가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TK에서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세력이라도 민주당은 한 20% 남짓하는 물론 뭐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좀 극적인 의견 표출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그 유지세를 지지를 지금 확보해 나가는데 이걸 다음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좀 연결시키고 싶겠죠. 그러나 이게 묘하게도 좀 선거 구도와 선거 제도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경기도에 한 50% 정도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있다면 그 경기 지역은 경기 북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려요. 국민의힘이 전멸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도 지금 현재 도하에서 좀 일종의 소선거구제. 물론 기초 그 구단위 이런 쪽은 조금 다수를 뽑는 게 있지만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뭐 시장 도지사는 물론이고 일선 시장 군수 이런 쪽에도 좀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기준, 역치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순간이 좀 아직 민주당에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회의적인 측면은 듭니다. 선거를 크게 세 가지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런데 이념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TK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낮죠. 이제 겨우 20%를 조금 넘어선 거니까. 그런데 지방선거는 이념적인 이 대립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이보다는 훨씬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된 민주당 입장에서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파트너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단체장이나 의회 구성이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여당의 추진 방향들이 여기에 진행이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 선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상대를 마련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봐도 소선거구제로 이 모든 선거를 결정하는 게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지역의 발전이 있으려고 하면 여야가 섞여 있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총선에서 25%의 득표를 민주당이 한다면 25개 중에 25%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지역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광역의회 선거에서 다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국민의힘이 거의 압도적으로 쓸어갈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이거는 민심을 반영한 선거 결과라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역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서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홍준표 전 시장 사퇴 후에 공백 상태죠. 대행 체제고요.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병환으로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공백이니까 우리 지역 현안이 제대로 전달이나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저는 지역 내에 우리가 중앙정부와 소통을 하려고 하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역의 정치권이 정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그래도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지역에 사실상 뭐 민주당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소수 또 원외까지를 포함해서 지역 내에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대로 그냥 가만히 가다가 그냥 쳐다보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설치돼 있고 그리고 또 거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의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한다는데 뭐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의 신공항 지금 절대 과제인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예산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거의 기존의 뭐 기부대 양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판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좀 새롭게 구조를 바꿔서 사업의 추진 구조를 바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과제인데 어쨌든 시장의 부조회가 시장 도지사의 조금 그 역할이 좀 중차대한 가운데 그 역할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정치가 어차피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나눠주는 것이라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무적인 역할을 할 기구 최소한 뭐 부시장 부지사라도 나서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시장이라 하더라도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시도당은 있잖아요. 시도당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도 되죠. 그래서 일단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야가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이러기 위한 노력들을 좀 공개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지역 내에서 합의된 거니까. 자, 다음 주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3주 지났습니다. 3주 지나고 있는데 방향성과 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질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출범했는데요. 두 분의 평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철학 청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었다. 본인도 그렇게 자랑을 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선정되는 국정과제가 더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시도의 업무를 하는 것과 국가의 과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90% 이상을 수행하겠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은 좀 됩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의 보고를 그렇게 보고해갖고 되겠느냐 다시 준비해서 보고해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압박도 하고 장악력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는 현재의 진행 과정을 우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우리가 지금 저성장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고 국민의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국정과제 선정에 있어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지역도 대구 경북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시열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종의 이제 동거내각이라 그래서 전 정권, 다른 정권,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임명한 강요, 정무직들의 장관들과 지금 대통령이 함께 일하는 거죠. 대통령 중심제야인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광경인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글쎄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이게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좀 출발이 어렵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던 정권의 장관들과 뭐 하루 이틀이든 지금 아마 한두 달, 길면 세 달 정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화를 해봄으로써 굉장히 정치적인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뭐 적이지만 오히려 배울 것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이제 축이 그건 그렇고 현 내각, 동고 내각은 그런 대로 가동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과제를 선정하잖아요. 그건 아마 일종의 제가 보니까 이미 장악력, 내 정권이다. 우리가 원하는 철학들을 대한민국 이 실태, 우리 대한민국 사회, 대한민국 경제, 정치 전반에 투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혁 드라이브를 앞으로 좀 예고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좀 솔직히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기본소득이라든가 분배 이런 측면의 정치 철학을 조금 감추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걸 누그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자신들이 원래 원했던 정치 철학, 경제적인 정책의 근본 논리 이런 부분을 좀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그게 진보로 갈지 아니면 우리 굉장히 논쟁적인 상황만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1호 법안이 내란 김건희 최상병 3대 특검법 의결한 겁니다. 특검팀 인선도 거의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텐데 3대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박 실장님. 저는 좀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우선 내란 부분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적인 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쿠데타를 이렇게 뭐든 해서 일으켰는데 정변이 실패했잖아요. 뭐 그 사람을 나중에 뭐 감옥 보내다 있겠지만 민주적인 사회라면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국민이 지적하고 새로운 국민적인 의사 그러니까 선거가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민주적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국민적인 심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을 정치적으로 자꾸 그거를 들추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권력을 잡았다는 것은 법무부 산하 모든 검찰 그 수사기관을 내 손아귀에 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손아귀라는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거를 뭐 특검을 해서 다시 기존 공조직 있고 사조직 비슷한 법률에 의한 특별 검사도 있고 이게 뭐 양쪽이 뭐 돌아가는 약간 기형적인 그런 구조 이런 것은 결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대통령을 정권을 잡아버렸으면은 그냥 특검은 우리가 취소해버리는 뭐 범죄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해서 공수처든 경찰 수사본부든 검찰 특별본부도 있잖아요. 뭐 온갖 본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은 또 특히 그 내란의 그 계엄령 이후에 어떤 어지러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거의 내가 공을 세우겠다고 달려든 상황이에요. 이걸 뭐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권력이 넘어가고 있으니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조직의 논리든 개인의 논리든 간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썩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최상병 특검은 특히 좀 유감이에요. 그게 물론 유가족의 아픈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 사건이 지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분이 좀 고리라고도 들리는데 이 사안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2년째 이상 그 국민적인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인가 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 그게 문제였던가 하는 부분은 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세 가지의 특검법이 동시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 굉장히 이런 중요한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특검을 통하면 시기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정과제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내란과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특검법을 통해서 하면은 이 시기를 압축해서 빨리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저는 모든 일이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길게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 뭐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김용근 전 의원 보시기에 김민석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은 늘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야가 바뀐다고 하던 얘기가 바뀌고 대상이 바뀐다고 기준이 바뀌는 이런 일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도 같은 기준으로,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도 과거 자기네들이 했던 얘기, 자기들의 인선 기준에 합당한 기준 하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저는 사실 김민석 총리 지명자하고 저하고 동기인데 나이 같잖아요. 저희들이 환갑을 좀 이제 넘긴 나이인데 재산이 2억이란 그걸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먹먹했어요. 이 나이에 전체 재산이 2억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삶의 여정이 참 녹록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채나 추징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거는 또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소명할 건 소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선거 과정에 제가 김민석 뭐 얼마 전에요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뭐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지명 받았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뭐 웃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는 받을 것 같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주식회사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뭐 좀 주주들이 있겠죠, 그죠? 뭐 독재가 아닌 이상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민석의 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 정치를 볼 때 그 어떤 집단을 볼 때 저 사람이 바지 사장이냐 아니면 정말 실세냐는 것인데 실세, 리얼 파워 그러니까 누가 힘을 휘두르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아마 대통령 굉장히 자신의 힘을 굉장히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국무총리 자리에 예를 들면 김민석 정도의 인물이라면 본인의 입장 내지 정치 철학을 관철시킬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것이죠. 김민석은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총리 인준을 과감하게 이제 통과하는 것이 완전히 그냥 100% 뭐 된다고 보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김민석 의원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인생 굴곡을 겪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글쎄요 미리 좀 뭐 이렇게 재난 상황실을 먼저 가서 이미 총리가 된 양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또 과거에 좀 선명하지 못한 그 뻔한 얘기 같은데 정치 자금일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차용 정서를 썼다 하는 그런 부분 솔직하면서도 좀 담백하게 그 청문회 때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에도 한 적이 있긴 한데 국민 추천제 가동하기도 했는데 새 정부 인선 과정, 그다음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사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인사를 하실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토사구팽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란 말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물과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정치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물은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은 토사구팽이죠.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 중에 이렇게 상당히 친위 부대처럼 보이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짜는 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강훈식 그 비서실장을 앉히는 거나 우상호 민정수석, 정부수석 그것도 상당히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여러 그 관료들도 그 경제 관료도 상당히 실력 있는 분 김용범 신뢰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 추천자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상당히 지혜롭게 현재의 그 본인이 처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사실은 우리 수도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인재 등록이라는 것이 한 8, 90%가 거의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대구 뭐 거양 까마귀라 그러지만 여기서 뭐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다는 사람을 우리로 치는 것인데 지역적인 소외가 분명히 이 정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향 분들이 많이 관계 있고 장차관을 하고 대통령실에 있어서 지역의 이득을 더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역의 토착 TK를 할까? 이런 분들을 대구에서 많이 살던 사람, 광주에 많이 있으신 분들, 부산에서 거의 뭐 다른 경제든 언론이든 아니면은 학계에 계셨던 분들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과감하게 등용해주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은 좀 그런 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을 뭐 대구에 계시던 분을 등용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해야 이게 우리가 좀 그 국토 전체, 나라 전체가 서울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좀 뛰어넘고 국가의 그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인재 등용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책을 보면 국가 균형 발전, 행정 수도 이전 이런 파격적인 지방 중심의 사고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거점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관계와 삶이 지방에 대한 이해가 아주 두터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가 지방이라고 하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미 완전히 수도권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 평생 정치 활동을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분이 지방 인재나 지방화 전략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정책을 추진하실 것인가라는 우려는 사실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TK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과 문호를 열고 소통하고 그리고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근 원내대표 TK 3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태로 치러진 이 새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서 이 선거 결과 그리고 이 선거 결과가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은 좀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최근에 여론조사 뭐 한두 개 여론조사지만 21%까지 내려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6%고 물론 정권 교체기고 정권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뭐 박수 쳐주는 시기니까 이런 통계치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좀 두려워요. 우리 아직 그래도 21%나 되네. 뭐 이렇게 본다든가. 야당이 됐으니 우리는 그냥 뭐 좀 쉴까? 뭐 이런 부분. 또 국회의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국회의원 총선이 3년 남았다. 뭐 3년 동안 뭐 아직 시간 긴데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에 뭐 지방선거에 있을 때 같이 국회의원을 선거한다면 그러지 않을 건데 방송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완전 배째라는 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위험하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가 특검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식의 방식, 예를 들면 특검을 하지 말아야 이런 방식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당의 그 대통령이 그런 일을 벌인 마당에 파면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좀 엄중함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때는 선거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돌이켜보니 또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당론을 철회하고 새롭게 국민한테 사과하자는 것이 그게 뭘 어려울까요? 역사적인 평가가 남을 텐데 이게 물론 큰 역사적인 평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장 짧고 긴 그런 평가를 본다면은 그것이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세신 작업. 선거 때는 선거 득표 전략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기왕 뭐 5개 혁신 비대위원장이 5개 안을 내놨는데 뭐 5개를 다 들어주지 않더라도 몇 개를 들어주는 신용이라 하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그 김용태 위원장을 뭐 좀 중심으로 해서는 혁신위를 만들고 좀 이렇게 잘 바꾼다는 지금 인상 그런 것들이 국민이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 지금 그렇지 못하는 좀 형국이라 조금 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왜 저러나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 얼마나 앞으로 잘하려고 저러는지 뭐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상당 기간 큰 어려움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그 이유는 지난 과정에서 두 가지 의문이 국민들에게 남아 있어요. 하나는 저 정당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그 존립하기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계속 거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한 걸음 더 진전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 당내의 의사결정의 기능과 구조가 없는 정당입니다. 여야가 협의를 해도 협의사항을 당 안에 가져가면 늘 번복이 돼요. 근데 그게 의원들이 논의해서 번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사항을 당 외에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을 얘기할 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박심, 윤심 이것이 국민의힘을 결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정당이 이런 작동 원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맞는 정당으로 성장할 수 없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국민의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TK의 유권자들이 소위 선거 치료라는 걸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고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선거를 통한 치료인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해도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거 치료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이제 유권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것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선결과제다. 이것만은 좀 고쳐야지 그리고 개선해야지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수 정당,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정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두 분께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국회의원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자면 보수적이죠. 필드에 좀 약해요. 이론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반듯한 뭐 몸가짐 이런 것은 좋은데 좀 우리가 정치를 민생 현장, 시민의 일상 이런 것에 바탕이 되어서 좋은 정책, 좋은 정치 철학이 나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좀 관료화된 느낌. 뭐 검사 출신, 변호사, 고위 공무원, 뭐 이렇게 교수 이렇게 와서 이제
국민의 대표가 되는 그런 당이다 하는 인상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고 좀 더 필드로 많이 좀 나가고 좀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잡초처럼 성장한 정치인들도 국민의힘 당내에 좀 많이 있었으면 그 당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작은 소망이라 그럴까? 이 대구 경북 내에서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정치인과 토론을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안 나와요. 제발 좀 나와서 두드려 맞을 거 맞고 국민들 앞에서 대화를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지역 문제에 대한 책임성도 있고 저는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월간 정치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3주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정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민심, 국민의힘의 과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소식이 많지요? 네, 새 정부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올해로서는 2차 추경, 새 정부로서는 첫 추경을 처리했습니다. 네, 주로 내수와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지요? 세출 기준으로 20조 3천억 원 규모인 이번 추경 중 이 가장 많은 관심 그리고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온 국민 소비 쿠폰이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쓰이는 예산이요 13조 2천억 원으로 추경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요. 정부는 보편 지급이 아닌 소득별로 선별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12만 명인 상위 10%에는 15만 원, 그리고 4,200여만 명의 일반 국민은 25만 원, 그리고 차상위 38만 명에게는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271만 명은 5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죠? 2차 추경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채무 조정합니다. 이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천억 원이고요. 113만 4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심사를 거쳐서 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인정이 되면 해당 채권은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고 이 분할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채무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소요 재원은 8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다 보니 필요한 시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라 살림이 괜찮을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이번 추경으로요. 올해 총 지출은 702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6.9% 늘어나게 되고요. 또 지출이 늘면서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요. GDP 대비 지난해 3.3%에서 올해 4.2%로 높아지게 되고 이 국채 발행 증가로 이 국가 채무가요. 1,300조 원을 넘겨서 GDP의 49%에 달할 전망입니다. 나라빚 비율이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이 소비와 투자 활성화가 이 경제 회복으로 성장 회복으로 가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워낙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요. 시행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잘 쓰이면 좋겠다 싶긴 한데 네. 이 효과를 두고도 논의가 또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을 때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재난지원금은 26에서 36%의 매출 증대, 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면 26만 원에서 36만 원이 쓰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반면에 이 나머지 것들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뭐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적이요. 반짝. 그러니까 효과가 단기간에 그친다라는 거거든요. 이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를 좀 살펴보면 2020년 4월에는 73.8%였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그 시기에 5월에는 88.3으로 높아졌다가 6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채무탄광과 관련을 해서도요. 그간 그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역차별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버티면 되나 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따라붙습니다. 2차 추경안은요. 오는 23일쯤에 국회에 제출된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또 예상이 되긴 하지만 벌써부터 국민의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을 잘 수렴을 해서 이왕 크게 쓰는 돈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 꼭 효과를 내는 그런 조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이번 추경으로 지금 경제 상황을 전면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번 추경이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준표 전 시장이 떠났지만 대구에는 홍준표 시장이 남긴 과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홍준표 전 시장이 밀어붙였던 박정희 기념 사업이 철회되거나 잠정 보류되고 있습니다. 네, 동대구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동상을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은 철회됐죠? 네, 대구시가 동대구역 외에 올해 10월에 개관 예정인 대구 대표도서관 앞에 이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옆에 있는 공원은 박정희 공원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잡힌 예산은 7억 원이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동상을 건립할 디자인과 작가도 확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공모 선정자에게는 위약금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세워진 박정희 동상의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추진한 지난해 12월 13일에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지방법원에 박정희 동상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대구지법은요, 동상이 이미 세워져서 가처분 신청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을 하면서 철거를 포함하는 신청 취지 변경을 검토하는지 국가철도공단에 물었는데요. 첫 기일 이후에 공단은요, 대구시를 상대로 박정희 동상 철거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는 6개월여 만인 오는 7월 3일에 첫 공판을 여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박정희 동상 존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요, 박정희 동상이 불법 시설물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서 이 불법 여부를 가릴 쟁점은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동대구역 광장이 그러면 누구의 소유냐 이겁니다. 공단은요 아직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지와 협의하지 않은 시설물은 불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이미 준공이 된 상태고 다른 시설물들도 설치를 했지만 그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청구. 네. 이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시민 1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청구를 했고요. 대구시 의회도 수리 여건을 갖췄다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민조례 발안법에 따라서 시의회 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지난 10일에 시작된 대구시 의회 31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어요. 의회는 검토할 시간이 좀 빠듯했고 의안이 미리 정해진 의안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일부러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선출직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공감과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홍준표 전 시장 한 명 떠나니 동력을 잃게 되는 여러 정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그만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습하는데도 또 우리의 돈, 비용이 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이 조직위원회와 대구시가 충돌을 빚었는데요. 대법원이 조직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게 2년 전 퀴어 문화 축제 행사 진행 과정에서 충돌한 거죠? 지난 2023년에 홍준표 전 시장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면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저지를 했습니다. 조직위는 물론 당시 경찰도요, 집회 허가를 받은 적법한 행사라면서 맞서다가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이 미묘하게 좀 달랐죠? 네. 1심 재판부는요, 행정 대집행에 사유가 없는데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축제 개최를 저지를 했다면서 홍 전 시장과 대구시에 모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는 홍 전 시장의 책임은 제외를 하고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후에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요. 2심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는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에게 700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데요. 이 700만 원에 더해서 지금까지 나온 지연 이자 그리고 이 조직위 측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돈은 모두 세금으로 쓰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구시는요, 지난 17일에 조직위 측으로 연락을 해서 7월 중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법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결국 아니었네요. 그런데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조직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퀴어 축제 조직위는 이 대구시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대구시의 중과실을 인정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쟁점이 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도요, 이 성소수자 기본권이 이 차별 행정에 의해서 저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교란된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정치적으로 대구와 퀴어 문화 축제를 이용한 홍 전 시장 자신은 쏙 빠져나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올해 행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올해 17회인데요. 대구 퀴어 문화 축제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조직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일단 시기는 지난해처럼 9월에서 10월 하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반월당에서 열렸거든요. 올해는 다시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갈지 아니면 반월당에서 할지 제3의 장소일지 논의를 하겠지만 대구 도심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김 기자, 이번 주도 소식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선 해명을 미룬 채 부처 업무 보고 같은 이례적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리학 주요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념, 태도와 모순되는 정보를 접할 때 느끼는 불편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불리한 정보는 무시하거나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반대되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편파적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믿지 않으려는 선택적 지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부조화 효과로 인해 열성 지지자들은 명백한 비리 증거에도 눈을 감거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이는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초기 대응에 성공하면 한동안 지지층 보호막 속에 진실을 억눌러 둘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 문제를 키우는 부작용도 초래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증거가 축적되면 지지자들도 결국 등을 돌리게 되고 그때 터지는 진실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금 한창 진행되는 3대 특검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을 떼는 정권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섭섭함은 그 힘들었던 천신만고의 시간을 넘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니 더 엄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말로
바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